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한 모범적인 가정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부부. 범인의 정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고 범행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 끔찍한 비극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워츠 가족 살인사건입니다. 백설 속의 붉은 비극. 미국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 교회에 있는 케이프 세인트 클레어는 인구 9,000명 미만의 조용한 부촌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선착장, 공원, 해변이 있고 교통이 편리해 애너폴리스, 볼티모어, 워싱턴 DC로의 출퇴근이 용이했죠. 이곳은 주에서 가장 집값과 소득이 높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이었습니다. 1984년 1월 17일 이른 아침, 밤새 내린 눈으로 온통 하얗게 변한 마을. 8살 소녀 앤 스워츠가 잠에서 깼습니다. 침실을 나온 앤은 어수선한 거실과 바닥에 낭자한 붉은 갈색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두려움에 휩싸인 앤은 17살 오빠 레리 스워츠를 깨웠습니다. 남매는 집안을 살피다 뒷마당으로 나갔고 수영장 옆에서 그들의 엄마 캐서린 스워츠를 발견했습니다. 캐서린은 차가운 눈밭 위에 어떤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눈과 대비되는 그녀의 몸에서 흐른 붉은 피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레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충격에 빠진 여동생을 필사적으로 달랬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관은 캐서린의 시신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참혹한 모습을 차마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색은 계속되었고 경찰은 지하 1층 서재에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 집의 가장인 밥 스워츠를 발견했습니다. 그 역시 이미 숨진 상태였죠. 현장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두 사람이 총에 맞은 것이라 생각했을 정도였죠. 게리바르 경관이 현장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피가 튀어 있었고 유리창 하나에는 핏빛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과 창문은 파손되지 않았고 집안에 뒤진 흔적도 없었죠. 엄마 캐서린에게는 13곳의 자상이 있었고 뒤통수에는 둔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에만 녹색 양말 한 짝이 신겨진 채 다리가 벌려진 상태로 발견되었죠. 체내에는 어떤 체액도 남아있지 않았고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과도를 발견했지만 어떤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하 서재의 아빠 밥은 23곳의 자상을 입었고 그 역시 다리가 벌려진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마찬가지로 과다출혈. 두 시신의 기묘한 자세는 범인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남매를 따로 신문했습니다. 오빠 레리는 여동생이 자신을 깨웠고 함께 내려갔다가 뒷마당과 서재에서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레리는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지나치게 침착해 보였습니다. 동생 앤은 1월 16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며 잠결에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텔레비전 소리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가정의 균열. 경찰은 스워츠 부부의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밥은 전자 엔지니어, 캐서린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엄격한 카톨릭 집안 출신이었죠. 1970년에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교회에서 주최하는 메리지앤 카운터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고아들을 도우며 입양을 결심하게 되죠. 레리 스워츠가 그들이 입양한 첫째 아이였습니다. 1966년
8월 25일생. 생부는 포주였고 생모는 10대 미혼모였죠. 태어난 지 20개월 만에 아파트에 버려진 레리는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6년간 4곳의 위탁가정을 거쳤지만 매번 파양당했습니다. 야뇨증이 심해서, 음식을 숨기고 폭식을 해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을 보여서, 마지막 위탁가정에서는 양 어머니와 다투다 팔이 부러지는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보호시설로 돌아온 레리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완벽한 아이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레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아주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아이로 변했습니다. 곧 7살이 된 레리는 스워츠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축구에 재능이 있었고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 탓에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죠. 밥과 캐서린은 레리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그만큼 엄격하게 훈육했습니다. 하지만 레리의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죠. 얼마 후 부부는 레리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마이클 스워츠를 둘째로 입양했습니다. 마이클 역시 7곳의 위탁가정을 전전한 상처 많은 아이였죠. 반항적이고 폭력적이며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레리는 마이클의 등장을 반겼고 둘은 곧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밥과 캐서린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정한 규칙을 사사건건 어겼습니다. 성적은 레리보다 좋았지만 학교에서 끊임없이 사고를 쳤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부부는 순종적인 레리를 더 편애했습니다. 스워츠 부부는 아이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은 허락하지만 물이 밖으로 튀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물을 튀게 하면 가혹한 질책이 뒤따랐죠. 마이클은 이런 사소한 일로 매일같이 양부모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게다가 캐서린은 마이클의 성적이 좋자 그에 대한 요구치를 계속 높였습니다. 마이클은 2학년 말에 우수한 성적으로 4학년으로 월반했습니다. 하지만 4학년 과정은 버거웠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마이클은 더욱 난폭해졌고 거의 매일 캐서린의 비난을 받아야 했죠. 이런 생활이 4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두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부부는 4살짜리 앤을 셋째로 입양했습니다. 앤 역시 버려진 아이였죠. 사랑스러운 앤의 등장에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고 특히 딸을 원했던 밥과 캐서린은 앤을 가장 아꼈습니다. 레리 역시 여동생 앤을 지극히 아꼈죠. 하지만 앤의 존재도 긴장된 가족관계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밥과 캐서린은 여전히 아이들, 특히 마이클을 윽박질렀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레리는 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부모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반면 마이클은 정면으로 부모에게 대들었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이클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도 되냐고 물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몰래 집을 빠져나갔고 10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집 문은 잠겨 있었고 마이클이 소리를 지르자 창문을 연 캐서린은 넌 이제 이 집에 못 들어와. 여긴 널 환영하지 않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음날 캐서린은 보호기관에 마이클이 가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마이클이 집을 떠나던 날 그는 밥과 캐서린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벌받게 할 거야.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들을 죽여버리겠어. 이후 마이클은 다른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마이클은 완벽한 용의자였죠. 경찰은 즉시 마이클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보호기관에 따르면 마이클은 스워츠가를 떠난 뒤 다른 가정에 맡겨졌지만 또다시 파양되었습니다. 이후 학교에 보내졌지만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주립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인 1월 16일 밤
마이클은 병원에 잠긴 병동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범인이 될 수 없었죠. 마이클의 혐의는 완벽하게 벗겨졌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다시 레리를 찾았죠. 이번에는 베테랑인 바르 경관이 직접 그를 신문했습니다. 레리의 진술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엄마의 시신을 봤다고 말했지만 그 방 창문에서는 수영장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레리는 대화 중에 마이클이 양부모와 사이가 나빴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꺼냈습니다. 마이클에게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바르 경관은 레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때 법의학연구소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했죠. 유리창에 남아있던 핏빛 손자국이 레리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레리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백했죠. 레리에게 마이클의 부재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떠난 후 그는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가 되었고 밥과 캐서린의 통제는 숨막히게 조여왔습니다. 그들은 레리마저 마이클처럼 될까봐 두려워했죠. 레리는 사랑받기 위해 완벽해지려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가장 좋아하던 축구도 거의 하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가 정한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심지어 신부가 되겠다며 신학교에 지원하기도 했죠. 부모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여전히 끔찍했습니다. 밥과 캐서린은 크게 실망했죠. 캐서린이 레리에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레리는 마이클이 쫓겨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마이클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한 번은 축구 연습으로 옷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캐서린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축구가 레리의 학업을 방해한다고 결론 내렸고 레리는 학교와 교회를 제외하고는 외출 금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통제에도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죠. 레리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밥은 다음 학기 평균 B를 받으면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레리가 기적처럼 B를 받아왔지만 밥은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B는 충분하지 않아. 다음엔 전부 A를 받아와. 레리에게 A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설사 해낸다 해도 부모가 약속을 지킬 거란 보장도 없었죠. 레리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분노 속에서 침실에 몰래 숨겨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레리에게 사라라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밥과 캐서린에게 들켰고 부부는 레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레리도 물러서지 않았죠. 부모 몰래 사라를 만났고 심지어 폐채장에서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당장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1월 16일 저녁, 캐서린과 레리는 이 문제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레리는 자기 방으로 뛰어올라가 숨겨둔 럼주를 마셨습니다. 술 기운에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난 모든 일을 떠올렸죠. 그 순간 아래층에서 TV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죠. 그는 1층 거실로 내려가 소파 옆에 과도를 집어들고 TV를 보던 캐서린을 찔렀습니다. 레리는 당시 정신이 혼미했고 캐서린의 낮은 신음소리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뒷마당 수영장 옆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도끼로 캐서린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후 레리는 밥이 있던 지하 서재로 향했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아들이 악마로 변하리라고는 밥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밥도 숨을 거뒀습니다. 1984년 1월 24일 레리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범행 당시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내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죠. 정신감정 결과 레리는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였죠. 경찰이 캐서린의 옷을 벗긴 이유를 묻자 레리는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정황은 단순한 증거인멸 이상의 성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레리가 캐서린을 성적으로 훼손했다는 정황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레리의 변호사는 그는 내가 본 용의자 중 가장 예의 바르고 조용한 사람 중 하나라며 겉모습과 내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레리는 2급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죠. 레리는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을 마쳤고 모범수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1993년 가석방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레리가 출소하던 해에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찢겨진 가정이 개봉했습니다. 한편 레리가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 마이클 역시 25센트 동전 때문에 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레리처럼 마이클을 유죄로 이끈 결정적 증거 또한 핏빛 손자국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울면서 말했죠. 저는 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캐서린과 밥이 저를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다만 표현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레리의 범죄는 중후하지만 그는 제 형제이기에 용서합니다. 출소한 레리는 29살의 다른 가정에 다시 입양되었습니다. 그와 편지를 주고받던 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 노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의 아내와 딸들은 그를 악마로 여겼습니다. 레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새 가정에 적응하려 했지만 양아버지는 곧 본색을 드러냈죠. 이후 레리는 첫 번째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아이도 한 명 낳았지만 이 결혼은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2000년 그는 13살 연상인 크리스와 재혼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2월 29일 레리는 38살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한 기자가 쓴 책 갑작스러운 분노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레리가 죽은 후 그의 아내 크리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죠. 남편은 과거의 일을 거의 말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어요. 사건 이후 동생 앤은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죠.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흐른 뒤 앤은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레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녀에게 레리는 여전히 끔찍한 기억 속 자신을 지켜준 갑옷을 입은 기사였습니다. 레리가 양부모를 살해한 진짜 이유는 양아버지 밥이 어린 앤을 성적으로 학대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리는 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앤에게 레리는 자신을 지켜준 단 한 명의 은 갑옷을 입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한 가족의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였던 모범적인 가정, 그 화려한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비밀과 절망은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